네, 블록체인 나우 마지막 4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업계에 계신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보다 깊이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레TV 187번, HG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에서 블록체인 나우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부는 이승익 기자의 풍문 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승익 기자의 풍문 레이더 오늘만 특별히 여러분께 특별 MC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대현입니다. 우선 저희 첫 번째 이슈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스투데이 김필주 한은식 부국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칼을 겨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듯한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한 포럼에서, 한 강연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한테 어느 정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네. 먼저 그 공정위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5대 사정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뭐 검찰, 네. 경찰, 그리고 감사원,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가 5대 사정기관 안에 듭니다. 공정위의 권한은 크게 두 개의, 어떻게 보면 기업들로 보기에는 굉장히 또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그중 하나가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기업의 어떤 그런 불공정 경제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게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공정 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 몰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막대한 권한입니다. 뭐 여기서 그 잠깐 그 여담을 하나 보자면 재벌 총수가 경제부총리한테 뭐 점심을 같이 먹자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을 때 총수가 이렇게 뭐 선역을 핑계로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심 약속을 다음에 하입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 공정위원장이 총수한테 같은 어떤 그런 요청을 한다면 공정위원장이 눈썹 휘날리며 이렇게 달려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만큼 공정위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네, 사실 이런 뭐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 쇼핑 네. 등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사실 혁신이다라고 많이 일컬어졌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독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만연한데요. 예. 사실 혁신과 독점은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카카오톡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뭐 거의 국민 메신저 아닙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다 사용합니다. 근데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무료 통화를 할 수 있고 사진이라든지 파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네. 이 모든 게 다 공짜로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카카오톡이란 독점하고 소비자들, 어떤 윈윈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독점이 경제학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죠. 축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 영역에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보니까 미용실도 카카오톡에 하는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네일샵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대리.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가 카카오 계열사가 118개입니다. 국내에. 삼성 계열사가 59개인데 거의 2배나 많습니다. 네. 처음에 카카오가 출발할 때는 혁신, 뭐 스타트업 그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재벌이 하던 그런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예. 카카오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이런 브랜치가 뻗어나는 이런 형태를 삼성전자가 했더라면 절대로 우리나라 국가도 예. 국민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예, 예, 그런 맞습니다. 의견들도 정확한 왕왕 지적이십니다. 들리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공정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뭐 어느 정도 이런 워낙 이렇게 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를 지나치면 이렇게 화를 부른다는 건데 지금 어떤 양대 포탈, 양대 어떻게 보면 또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 카카오의 행태가 그런 식으로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내년 선거에서 대선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 예. 그렇다면 요즘 또 인터넷상에서 카카오 당하다라는 예, 예, 예. 말이 또 신조어처럼 떠오르고 예, 예, 있는데 이 카카오 당하다라는 말 예.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가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죠. 아마존라이즈드라는 네. 말이 출발했습니다. 아마존이 원래 저기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네. 유수 기업들까지 네. 아마존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국내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로 한테서 얻은 빅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네. 여러 가지 사업 쪽에 진출을 하게 되었죠. 진입하게 되면서 다른 후발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진입장벽을 치게 되었습니다. 못 네. 들어오게.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 당하다는 말이 네.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디어 시장 안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횡포는 어느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부터 시청자분들은 거기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연합뉴스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왜냐? 연합뉴스가 몇 달 전인가 좀 홍보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이게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카카오하고 그 다음이죠. 다음하고 네이버 쪽에 거기 컨텐츠 송출하는 그런 걸 담당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 쪽에서 연합뉴스의 송출을 정확하게 32일간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대 포탈의 힘이 연합뉴스의 힘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이야기를 듣기로는 예. 지금 이렇게 카카오가 클 수 있었던 예. 그런 그 전반적인 배경이 예.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할 때 예. 카카오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서 네이버까지 동반 제재가 된 게 예.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쪽 뭐 정부라든지 정치권까지 나와서 이렇게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각에서는 물론 어떤 그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재는 마땅하겠지만 혁신의 어떤 그런 맹아, 혁신의 사기라고 표현해야 되면 그런 잘하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카카오, 네이버가 성장할 때는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데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과하다 보니까 정부 정치권에서 나서게 됐는데 하지만 그 혁신의 어떤 씨앗은 단초는 자르지 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럼 또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BC 카드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지하철 이름을 파는 게 요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하철역 이름 왜 예. 팔기 시작하게 된 건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뭐 아시겠지만 서울 지하철의 어떤 그런 누적이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조 6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고육지 체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하철역 이름의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뭐 팔린 역들도 사실 저도 몇몇 가지 듣기는 했거든요.
지금 서울시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기업들한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판매된 게 어디입니까? 저기 을지로 사가역. 네. 거기에 좀 정확하게 역명을 판다는 게 역명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밑에 관로를 해서 변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식하다역이 생겼고 이게 상당히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네. 을지로 사가 유동 인구가 많고 또 하나가 역삼역. 네. 역삼역이 센터필더역으로 이렇게 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센터필더 같은 경우가 지금 옛날에 그 옛 르네상스 호텔 자리에 센터필더 빌딩이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그 조선 네, 팰리스 그랜드 호텔. 조선. 예, 예. 네. 그뭐 신세계가 운영하는 그런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역 이름을 팔아서 이런 뭐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것이 실제 경영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적자가 거의 뭐 1조가 넘는 상태에서 네. 연간 수익이 뭐 여기는 변기에서 한 2억 뭐 토탈 한 몇십억 정도 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이게 아주 부족합니다. 세 발의 피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부족한데 어느 정도 서울 뭐 교통공사에서 내놓은 일종의 자구 체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지금 같은 경우가 그 뭡니까 그 65세 이상 그 분들한테 경로 우대라 합니까? 네. 지하철 요금이 이렇게 무료지 않습니까? 그럼 제 개인적인 소신 뭐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해결되지 않아야겠냐 하는 게죠. 제 네. 개인적인 어떤 의견입니다. 네. 한편 이제 9호선의 봉은사가 예. 봉은사역이 지어지던 당시에 예, 예. 봉은사역의 이름 선정에 대해서 예, 예. 그 주민들과 봉은사와의 이제 좀 아웅다웅이 좀 길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 이 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성 훼손 시각도 있다고요. 예, 예. 이게 뭐 어제 며칠 전이니까 정의당에서는 뭐 비식카드역, 센터필더역은 뭐 이렇게 자본주의가 난 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뭐 당장 어떤 여기는 변기 판매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는데 사실 그 지하철이라는 게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재입니다. 네. 공공재에 있는데 뭐 좀 이렇게 좀 이 속에 눈이 멀어서 서울교통공사가 이렇게 역명 변기를 이제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일부의 어떤 시각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저희 스투데이 한은식 부국장님과 저희 전반적인 비씨카드역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토픽 함께 해주신 스투데이 한은식 부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고 싶은 주식을 0.1주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요? 사실 코인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증권 시장에서는 무조건 한 주, 두 주 이렇게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이런 100만 원짜리 황제주 10만 원에 0.1주를 산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스투데이 김필주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당 13만 원짜리 카카오 주식을 13,000원으로 0.1주만 구매를 하거나 삼성전자 주식을 1만 원어치, 뭐 예를 들자면 0.1328주만 사는 그런 소수 단위 주식 투자가 올해 말에 해외 주식을 시작으로 허용이 된다고요. 국내 주식은 내년 3, 4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이걸 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 소수 단위 거래란 어떤 건가요? 네, 그동안 저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뭐 한 주, 10주 이렇게 한 주 단위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동안 그 국내 주식에서는 상법상 주식의 불가분 원칙이 있어서 증권거래 및 예탁 결제 인프라가 이 온주, 한 주 단위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수 단위로 우리가 주식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는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권리 분할을 해서 0.1주 단위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도록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소수 단위의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소수 단위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예, 투자자는 이제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 주식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지만 이 소수 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결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0.1주, 0.2주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0.1%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변하는 이 소수 투자에 대해 개인 투자자와 증권업계 분위기는 또 어떤가요? 예, 현재 증권업계와 개미 투자자들은 많이 이 분위기를 반기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금으로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소규모 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30대 이하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지난해 기준 316만 명에서 전년 대비 103%가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20대는 한 1,000만 원 정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30대는 한 2,8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수의 자금을 갖고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더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지금 분위기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질문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에 따른 ETF 상품도 나올 가능성이 또 있나요? 예,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 없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증권사에서는 지금 많이 반기는 분위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앞서서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런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이 무려 19조나 순식간에 삭제가 돼버리면서 나름 이 규제 쇼크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장 초반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10일 오전 11시 58분 기준 카카오는 전일 대비 1.95% 상승한 13만 1,000원으로 나타났고요. 네이버는 전일 대비 3.38% 상승한 41만 2,500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시총 증발의 원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재가 전부인가요? 네, 그러한 제재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사업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네. 주식을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이 매물들을 걷어들였는데요. 이 금융 당국과 여건이 빅테크의 사업 확장에 이제 급제동을 걸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이 된 겁니다.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이 영업 행위가 중개가 아니라 아예 판매로 보면서 이 외에도 다른 상품을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 펀드를 판매하는 상품이 이제 중개가 돼버린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기관 외국인 물량이 많이 속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주저앉고 그러면서 지금 주어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카카오나 네이버의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이번 규제가 되게 큰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매출 규모가 그 중에서도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 매출 구조에서는 크게 큰 손실은 없을 것 같고 증권업계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금소법 규제 우려가 과하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현재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패닉셀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연구원도 이 페이의 미래 핵심 경쟁력인 빅데이터를 통해서 금융상품 판매 및 중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과하게 지금 책정된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이런 규제가 카카오와 네이버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카카오페이의 2020년 투자 및 대출 보험 매출 비중이 22.7%입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는 관련 매출 비중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요. 네이버페이 주력 서비스인 대출의 경우에는 이미 혁신 금융 사업자 지정 분야로 현재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 대리 중개업을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도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투자 증개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규제를 충족시켜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저희 J 컨텐츠리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죠? DP.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드라마 DP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관련 종목 주가도 지금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DP 흥행이 다른 OTT, 예를 들어서 왓챠,
또 웨이브, 뭐 맞습니다. 이런 네. 티빙 이런 것들이죠. 에서도 제작 역량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평가를 했는데요. 10일 오후 2시 17분 현재 J 컨텐트리 주가는 45,200원, 전일 대비 무려 3.08% 상승을 했습니다. 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27% 상승한 15,900원으로 나타났고요. 우선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테니까요. 넷플릭스의 화제작 DP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DP라는 거는 이제 군대에서 보직의 이름입니다. 그 헌병대에서 탈영한 병사들을 잡는 보직이 이제 DP 보직인데요. 이 드라마 DP도 탈영병을 잡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한 명씩 탈영병을 잡으면서 그 탈영병에 대한 그 인생과 스토리를 아주 감동 있게 풀어낸 드라마인데요. 현재 6부작으로 구성돼서 이제 시즌 1은 지금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작비도 현재 다른 작품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지금 대작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DP는 군대 내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런 DP가 화제가 되면서 DP 보직에 대해서 꿀보직이다라고 하면서 DP 보직을 아예 없앤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기자님 개인적인 견해 있으실까요? 제가 뭐 DP 보직을 없앤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딱히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봤을 때도 이 DP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네. 대부분 이제 나가서 이제 휴식을 즐기고 오고 뭐 우연찮게 이제 되면 사람을 잡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이 DP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제 추리를 하고 어디인지 동선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병사보다는 간부 쪽에서 이 일을 맡는 것이 좋다라는 여론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따른 주요 수혜주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DP에 따른 주요 수혜주는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J 컨텐트리와 키다리 스튜디오 말고도 또 있나요? 현재 주요 수혜주로는 지금 2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J 콘텐트리와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인데 J 콘텐트리가 드라마 공개 이후에 이전 대비 17%까지 주가가 올랐고요. 네. 키다리 스튜디오는 공개 일주일 만에 주가가 20%가 올랐습니다. 네. 이 J 콘텐트리는 이 DP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를 자회사로 손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 DP가 원래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웹툰이 연재된 레진 코믹스를 지금 자회사로 뒀습니다. 네. 또 한편 그 DP에 출연했던 한상호 상병이었나요? 네. 그 상병이 이제 세븐일레븐 알바했던 장면으로 인해서 지금 DP가 세븐일레븐과 소송에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상병이 출연했던 세븐일레븐 측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뭐 계속 향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큰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향후 OTT 관련 자체 제작 서비스들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현재 이 DP 같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는 이 제작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작비 대비 15에서 20% 수준의 작품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또 좋고요.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제 글로벌 동시 방영을 통해서 다른 OTT에서도 러브콜이 올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현재 OTT가 뭐 티빙이라든지 왓챠뿐만 아니라 네. 디즈니에서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애플 TV 이런 글로벌 업체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역량을 잘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입증을 받은다면 향후에도 되게 큰 매출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타 상장사 야벡스 구 이그젝스가 반도체 공정에서 일본 업체들이 독점을 해왔던 고순도 포토레스트용 핵심 소재 양산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을 한 테크늄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야벡스의 제조 기술력에 테크늄의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사업이죠. 이 경쟁력을 더해서 실적 견인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인데요. 야벡스 어떤 회사인지 저 진짜 처음 듣거든요. 네. 그 야벡스라는 회사는 최근에 이그젝스라는 회사가 사명이 변경된 회사입니다. 네. 이그젝스는 원래 LCD나 OLED, 그다음에 LED용 화학 소재나 NFC 안테나를 제조하고 생산하던 부품 전문 제조사입니다. 네. 이 야벡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걸 넘어서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이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해서 전면적으로 체질 개선을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얌 모바일이라는 이 회사와 IoT 비콘 기기 공급 사업에도 지금 추진적으로 아주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테크늄은 또 어떤 회사죠? 테크늄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2019년에 설립된 정밀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일본 업체들이 독점을 해왔던 이 고순도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소재 양산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야벡스가 테크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야벡스의 전망 어떻게 비춰질까요? 야벡스는 유상 증자를 통해서 이제 그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네. 지분은 총 54.02%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네. 이번 이 테크늄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부문의 차별화된 연구 개발 경쟁력을 내재화하고 자체 보유한 직접 제조 시설과 결합해서 좀 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 야벡스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넥스턴 바이오의 자회사 로스비보가 글로벌 1위 당뇨병 치료제 기업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공동 개발 및 기술 추출을 위해서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넥스턴 바이오 어떤 회사인가요? 예, 넥스턴 바이오는 기존의 바이오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CNC 자동 선반을 생산하는 이런 제조 업체였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품이나 선박 엔진의 부품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사업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로스 비보 테라퓨틱스에 지분 출자를 하면서 지분을 취득하면서 대주주로 지금 나섰고요. 그러면서 당뇨병 치료 바이오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렇게 이 세계 1위, 글로벌 1위 당뇨병 치료제를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당뇨 치료제에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로스비보에서 일단 개발하는 지금 신약은 상당히 저렴하고 투약 횟수도 또 횟수를 줄여서 되게 그 주목받는 신약입니다. 네. 이 로스비보에서 개발한 거는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 빈도수를 확 줄인 게 장점이고요. 설사나 구토, 소화장애 등의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협약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죠? 예, 넥스턴 바이오는 자회사 미국 로스비보 테라퓨틱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당뇨 치료제 기업 노보 노디스크와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 그리고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 유지 협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뇨 치료 신약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 그리고 연구 공동 개발을 같이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이에 따른 향후 기대 효과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예, 일단 로스비보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전임상 결과에서 상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당뇨병 완치 가능성을 또 확인한 바 있고요. 제2형 당뇨병 치료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 노보 노디스크와 함께 당뇨병 치료를 개발하고 이 글로벌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두 저렴하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들 스투데이 김필주 기자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자리해주신 김필주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원래 이야기였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투데이 김유섭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 그리고 업비트까지 이렇게 4대 거래소가 지금 모두 특근법에 관련한 그런 서류를 다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실명 계좌까지도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이로써 이 4대 거래소는 신고제를 도입한 특정 금융거래법의 칼날에서 이제 또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코빗 코인원에, 신한은행은 코빗에 각각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는데요.
농협은행은 빗성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을 오는 25일부터 6개월 연장했고 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코빗의 실명계좌 확인서를 먼저 발급해주고 계약 연장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트래블 관련 사항은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계좌 확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계좌를 확보를 했고 관련 문서를 다 제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가 된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특근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구 계정 등 요건을 갖춰 FIU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예, 빗썸은 9일에 가상자산 신고를 접수를 마친 거로 확인되고 코인원 코빗도 뒤따라 10일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4대 거래소에 대한 금융위원회 사업자 승인 여부가 관건인데요.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후 2, 3개월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4대 거래소에 대한 최종 승인은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또 이 다른 거래소들 이야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ISMS 인증을 받고 있는 여러 다른 거래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오비 코리아, 뭐 고팍스 등등요. 근데 이 ISMS 인증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거래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석을 지나서 줄 폐업이 예상이 되고 지금 금융당국의 감시가 엄청나게 강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4대 거래소 이외에 다른 거래소들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못한 중소거래소들이 잇따라 원화마켓을 해제하거나 폐업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개인정보보호 체계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못한 거래소들은 일단 원화마켓 문을 닫고 코인마켓 거래를 이어가면서 은행과의 계약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은 문을 닫더라도 코인으로만 사고 파는 코인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그 폐업을 하는 거래소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야기가 되나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그 투자한 금액이 약간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에 한 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도 제대로 채택된 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피해가 낙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모든 투자자분들 지금 그 통과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 아직 계좌 터 있으시다면 남은 잔액들 빨리 출금을 하시기를 금융당국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출금을 하시거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 도입을 하고 나서부터 사실상 흐르기 시작한 비트코인 시장인데요. 이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법정 통화를 도입을 한 첫날부터 무려 비트코인이 10% 하락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지금의 현황은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그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 도입 첫날인 8일에는 네. 코인마켓에 따르면 한 개당 46,679달러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24시간 전인 거래일에 비해 11.36% 급락한 수치인데요. 그 12일 오전에는 그 45,424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날 비트코인 최고 45,969달러, 최저 44,34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법정 통화로 채택을 된 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향후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시장을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했다는 거는 상호 사람들께서 유통이 많고 많이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께서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그 조언을 얻거나 많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또 이제 그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바이드듭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주어라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락세가 왔을 때 자기는 추가로 5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이드듭을 사실 엘살바도르가 법정 통화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세가 되면서 이어진 건데 이런 그 저점에서 매수해라라고 하는 이 어떤 투자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마 개인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엘살바도르 그 국내 상황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 엘살바도르 수도 산사바도르에서는 정부의 공식 디지털 지갑인 치보의 결함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치보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을 직접 알리며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엘살바도르의 한 시민은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보낸 돈을 받기 위해 치보 자동 이체기를 찾았으나 인출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치보 지원센터에서는 한 직원이 디지털 지갑에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그는 100만 명 이상의 치보를 다운로드하려 하면서 서버가 다운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법정 통화 첫날 여러 잡음 속에서도 이날 엘살바도르 앱스토어에선 치보 앱이 다운로드 횟수 1위를 기록했고요. 외신들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치보 앱을 다운로드 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30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죠. 두나무의 산하 거래소 업비트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일명 ISMS-P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ISMS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ISMS-P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이 ISMS-P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인데요. ISMS 인증 취득을 위한 80개 항목과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항목까지 총 102개 항목을 모두 갖춰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한이 부여되고요.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인증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이 ISMS-P를 사실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거래소가 업비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그 ISMS와 ISMS-P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ISMS의 경우 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인증하며 기존의 ISMS 의무 대상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이 대상이 되는데요. 반면 ISMS-P는 정보보호 영역과 개인정보의 흐름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가장 먼저 업비트가 특근법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실명 계좌도 ISMS도 가장 먼저 발급을 받은 그런 그 거래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나머지 그 빅4 안에 새 거래소들은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커졌는데 다행히 지금 모든 거래소들이 서류 제출은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업비트가 사실상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가에서 이 업비트를 좀 밀어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업비트가 그 빅4 거래소 중에 제일 먼저 뭐 ISMS 인증을 했다거나 사업자 신고를 해서 그 특혜를 받는다는 그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 그 분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아니라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두나무 역시도 저희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카카오 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의 제재에 따라서 두나무에 또 피해가 몰아닥치는 그런 나비 효과 같은 거는 없을까요?
아직까지 측정된 거로는 나비 효과까지 일어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김영준 고려대 교수님께서 4대 거래소만 남으면 피해액이 3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중소형 업체들은 폐업을 하고 4대 거래소만 살아남게 되면 코인 투자자 피해액이 3조 원에 달한다 그런 주장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 김영준 교수께서 해주셨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란 포럼에서 이것이 밝힌 건데 이 자세한 내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 9일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 정책 포럼에서 김영중 한국 피테크 학회장은 4대 거래소만 남을 거고 김치코인 상장 폐지로 예상되는 피해액이 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김 학회장에 따르면 현재 코인 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김치코인 수는 159개고요. 네. 일명 김치코인이란 한국인 팀이 발행한 코인을 의미합니다. 네. 김치코인 159개 중 원화를 통한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은 112개이고요. 사실상 한국인이 거래량이 대부분을 책임지는 코인들인데 이 중 업비트, 빗썸, 코인에 상장된 코인은 70개고 나머지 42개는 빅4 거래소 외 다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지만 이대로 특급법 영어 신고 기한이 끝나면 42개 코인은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코인들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폐업 위기에 놓이는 탓인데요. 한국인이 거래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인들이므로 국내 거래소에 거래되지 않으면 해당 코인들 증발 위기에 겪게 되고 이 42개 코인은 상장 폐지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3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김치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아무래도,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 코인들이 이렇게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춰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외부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시각을 봤을 때 저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뭐 김치를 좋아한다고 한 표현으로 김치코인을 쓰게 되는데 인식은 많이 되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인들이 거래소 폐쇄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아예 사라지는 그런 코인들이 생기게 돼서 이런 3조 원의 피해액이 달한다면 우리가 이걸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김 학회장에 따르면은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날아가지 않도록 연착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거래소를 4개만 남기면은 최소 3조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므로 자격 있는 거래소가 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고요. 그는 2017년 일본 금융청이 16개 거래소를 허가했던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를 남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 신규가 비교적 많은 수리가 돼야 투자자 보호 환경이 마련될 수 있고 또 소수의 독과점을 피하고 경쟁 체제를 마련해 질 높은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 람다 256 이야기도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NFT, 우리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죠. NFT 하면은 요즘 모든 회사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람다 256 역시 그렇습니다. 람다 256이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2.0을 버전을 7일 날 공개를 했죠. 루니버스 2.0은 레그테크 솔루션과 NFT 그리고 대체 불가능 토큰을 발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 고객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새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존 우리 그 람다 256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람다 256은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2.0을 공개한 회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블록체인 그 플랫폼 안에서의 D앱 개발을 탄생할 수 있도록 개발의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아, 네. 그럼 이 루니버스 2.0은 어떤 건가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그테크 솔루션과 NFT 발행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니버스 2.0이면 1.0도 존재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루니버스 2.0은 기존의 1.0에서 사용자들이 더 편히 사용할 수 있게 4가지 기능을 먼저 추가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서비스의 사용성 개선입니다.
그리고 2.0은 그 서비스의 이용자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배치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레그테크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컨소시엄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세 번째는 NFT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DID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레그테크 솔루션 사실 저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예, 이 맞습니다. 레그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레그테크 솔루션은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요. AI를 활용해 복잡한 금융 규제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레그테크 솔루션이 접목이 된 이 루니버스의 역할은 뭔가요, 정확하게? 그 루니버스는 네. 그 현 블록체인 플랫폼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기술을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느린 처리 속도와 가입과 이용이 복잡한 데에서 비롯되는 낮은 사용성으로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네. 루니버스는 바로 이러한 이슈들을 개선해 쉽고 안정적인 블록체인 DApp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루니버스를 통해서 NFT를 발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 또한 맞습니다. 뭐 우리가 이더리움을 통해서 NFT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더 이해하기가 쉽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루니버스를 통해서 NFT 발행을 요청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직 그 프로젝트까지는 구체적으로 내놓은 사항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건 향후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전반적인 블록체인 소식들까지 스투데이 임유섭 기자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리해주신 임유섭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블록체인 나우 4부 풍문레이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끝나기 전에 투자 고지하고 넘어가야죠.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